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리더십 조직 행동 이론에서 두 번째 이론이 리더십 이론이에요. 리더십 이론. 조직 행동 이론에서 두 번째 이론이 리더십 이론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여기 요렇게가 기타 이거 이제 대표적인 두 개 알았죠? 자,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보통 이게 동기부여 이론이 나오거나 리더십 이론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번갈아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때 뭐가 나온다? 권력 여기 기타 이론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이론, 권력 이론, 갈등 이론, 의사전달 이론, 조직 문화 이론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리더십 이론 같은 경우는 두 번 보면 시험 한 번 나온다. 두 번 보면 한 번 나온다. 정도 보면 됩니다. 비중이 높다 안 높다 그래. 높지. 두 번 시험 보면 한 번 나오니까 비중이 높은 거예요. 자, 다 볼게요.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는 아까 뭐라고 했어 제가 행동의 유도를 동기부여라고 했어. 자, 그러면 리더십은 뭐예요? 오, 제가 얘기했어? 복종의 유도가 리더십이야. 알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냐 없냐 할 때. 정말 어떤 의미야? 복종을 유도시킬 수 있냐 없냐야. 알았죠? 복종하고 싶으면 전혀 안 생겨. 그럼 리더십 있다 없다? 없다요. 알았죠? 자, 복종의 유도가 리더십이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제 동기부여 부분이 돼요. 자, 이거는 두 개가 유사한데 행동의 유도, 그러니까 이것도 복종의 유도도 복종도 행동이니까 유사한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 차원의 접근이에요. 조직적 차원에서. 좀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동기부여 이론에 가깝다고 한다면, 자, 리더십은 개인 차원에서 접근이에요. 행동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개인 차원. 리더 차원에서의 복종 유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확대죠. 봐봐요. 우리가 목표라든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건 개인 차원은 못하지. 리더십 차원은 못하죠. 개인 차원에서는. 그 개인의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나 자원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 조직은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리더보다는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과 리더십 이론이 달려있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시험 문제 출제 어떤 비중을 보냐면, 전체적으로 시험 출제가 많이 되는 거는 여기에요. 변혁적 리더십이 가장 1번이야, 1번. 변혁적 리더십이 1번. 변혁적 리더십이 1번이고, 이것들이 어떤 특징적인 어떤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가장 여러분들을 이제 애를 먹이는 것들은 여기 있는 상황론도 자꾸만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 애를 먹여요. 알았죠? 일반적으로 크게 애를 먹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애를 먹이는 게 행태론도 자꾸만 보고 여러분들 애를 먹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로는 이제 시험 수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을 가장 애를 먹이는 건 이거예요. 실제로는. 출제는 많이 되지만 내용이 쉬우니까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고 가장 여러분들 애를 먹이는 거는 상황론도 접근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론도 접근법 할 때 어디 포인트를 놓아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좀 마음에 가늠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렇죠? 판단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 구조에서 볼 때 우리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속성론이 있었죠. 속성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 순서대로 이론들이 만들어졌어요. 속성론도 있었고 속성론 다음에 행태론 나왔고 그다음 행태론이 상황론 갔다가 다시 신속성론이 옵니다. 속성론이 다시 등장했다. 라고 하는 일련의 역사적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됐죠? 요게 리더십 이론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리더십 이론의 전체 흐름이다. 라고 보면 돼요. 속성론부터 볼게요. 속성론도 작품 방법은 자, 무엇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느냐? 라고 했을 때 자, 버나드, 데이비스, 스톡딜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이런 이론들이 세부적으로 나올 때가 있고 그냥 다 뭉뚱 거려서 나올 수 있어. 알죠?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뭉뚱 거려서 한번 보고 시간이 좀 되면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버나드는 활력, 리더의 활력, 인내력, 설득력, 책임감, 지적 능력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 복종을 유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활력도 있고 인내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책임감도 지적 능력이 있으면 행동이 복종이 유도된다.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럴 것 같죠? 하여튼 데이비스 이론은 지성, 사회성, 성숙성, 내적 동기, 인간 관계적 동기 이런 것들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스톡디 같은 경우는 자, 사회성, 자신감, 지배성, 지능, 활동성, 성취욕구 이런 것들이 복종을 유도시킨다.
라고 본 거예요. 자, 여기서 공통적인 거 뭐가 있어요? 유사한 거. 지성, 지적 능력, 지능. 아, 일단은 공통이 뭐야? 바보면 안 된다. 똑똑해야 된다. 리더십을 옛날 이론상에 봤을 때는 똑똑해야 된다. 일단. 그다음에 또 공통적인 게 뭐가 있냐면 뭐 활력 이런 거 있고. 자, 그다음에 어떤 내적 요소들, 맞죠? 내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거예요, 알았죠? 자, 이 속성론에 세부적으로 갈려져 있는데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머릿속에 명확하게 넣어야 될 건 뭐냐면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속성론적 접근 방법들의 속성을 말하는 속성은 타고난 거야. 타고난 거야. 그렇죠? 봐봐요. 활력, 인내력, 설득력, 책임감, 집중력 이건 타고났어, 안 타고났어? 거의 대부분. 안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야?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 아니, 리더십에 영향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 타고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성이라고 해요. 속성. 속한 성격이라는 뜻이야. 됐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 성격. 알았죠? 대부분 그게 어디서 온다? 타고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중에 타고난 게 아닌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타고난 것들이야. 봐봐. 지적 능력, 지성, 이것 다 어디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타고난 거죠. 후천적으로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자, 지배성, 자신감 이거 타고나지 않나 본데. 아니 그 자신감 없는 사람이 자신감 갖는 경우 있어 없어? 없죠. 자신감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감 갖고 있는 거예요. 알죠? 타고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타고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속성의 특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속성이고 속성은 대부분 타고난 유전적 고급용 법의 형질이 결정한다. 알죠? 자,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속성 접근 방법이요. 어렵지 않죠? 자, 눈으로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까지만 보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이론들이에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 이론들인데 여기서 첫 번째 이론이 바이오와 주립대학 연구예요. 이거 대학들이 많이 나와요. 대학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한 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야. 자, 얘들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 영향을 미치냐? 자, 무엇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 민주형 리더십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주장해요. 뭐가? 민주형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해요. 자, 아이오와 주립대학은 리더십을 세 개로 구분했어. 시험자에 이게 나오겠죠? 이게 나오겠죠? 자, 권위형, 민주형, 방위형 이렇게 세 개로 구분했어요. 리더십 세 개의 종류. 자, 권위형 리더십은 뭘 권위형 리더십이라고 하냐면 권위와 책임을 리더가 독점하는 것을 권위형 리더십이라고 불렀어. 자, 모든 권위와 책임을 리더가 독점하는 것은 권위형 리더십. 자, 그 다음에 방위형 리더십. 방위형 리더십은 자, 책임을 회피하고 권위를 방치하는 거. 알았죠? 이게 방위형 리더십이라고 불렀고 자, 민주형 리더십은 권위는 위임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위임하고 자, 그의 책임은 누가 져? 리더가 지는 이게 민주적 리더십이요. 근데 요럴 때 뭐가 한다? 요럴 때 뭐가 발생한다? 복종의 유도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복종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우리 대표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권위를 방치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제가 맨날 얘기를 드리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권위를 방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나?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볼게요. 권위형 리더십하고 방위형 리더십 중에 뭐가 더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더 별로야? 방위형 리더십이 더 별로죠. 알았죠? 자, 여러분 이런 상사 만나면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알았죠? 권위형 리더십 만들면 답답해요. 답답하긴 하지 힘들진 않아. 알았죠? 자, 민정 리더십 만나면 뭔가 사고 치고 싶겠죠. 뭔가 하고 싶겠지. 왜 하고 싶을까요? 응? 왜 하고 싶을까요? 아이씨, 뭐가 이상적이야. 책임을 누가 져줘? 리더가 져주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어. 알았죠? 알았죠? 됐죠? 권한을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리더가 부담하기 때문에 민주형 리더십 상황이 가장 뭔가 하고 싶게 돼요. 그게 뭐야? 뭔가 하고 싶은 게. 복종의 유도야. 알죠? 복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딴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청소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 복종이라고 하는 건 조직에서 복종은 뭐야? 성과를 내는 거야, 성과. 알았죠? 성과를 내는 게 복종이에요. 조직에서는.
사적인 어떤 업무 처리가 목적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이게 누구 이론이다? 아이오와 주립대학 연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있어요. 속성론과 차이가 있어. 속성론과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요 내용들 있잖아요. 권위는 위임하고 책임을 리더가 부담한다. 이건 속성이야, 속성이 아니야. 속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행동이야, 행동. 이 사람이 지력이 떨어지더라도, 약간 지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활력이 떨어지더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행동을 하면 복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것을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알죠? 다시 말해서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미리 말했겠지만, 자, 개인 속성이 부족해도 리더십 발현되지 않는다. 발현된다요. 무서운 이론이 아니에요. 무서운 이론이에요. 맞죠? 여러분 같은 일반인도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리더십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 이론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라고 하면 막, 대단한 능력 없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은. 자, 그게 포인트예요. 자, 볼게요. 그 다음 이론. 이론이 많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보셔야 돼. 자, 두 번째 이론은 미시간 대학이에요. 미시간 대학. 미시간 대학은 미국 명문 대학이에요. 미시간에 있는 애나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초명문이야. 그렇죠? 그 공립인가? 공립대학교 중에는 뭐 3, 4위? 3, 4위 정도 되는 학교예요. 엄청 좋은 학교, 엄청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야. 얘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생산지향적 행동 대신에 직원지향형 행동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주장해요. 자, 직원지향적 행동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주장해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직원지향적 행동이 뭐냐? 이걸 우리가 보면 돼요. 우리가 그 직원한테 이제 대화를 할 거야. 대화를 할 거예요. 회의 시간에, 야, 너 보고서 다 썼어? 이거 뭐야? 이건 생산지향적 행동이야. 야, 너 컨디션 어떠냐? 이거 뭐야? 시간지향적 행동이야. 알았죠? 왜?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주장했어? 직원지향적 행동을 하면 어떤다? 리더십이 발생한다. 라고 본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주장한 이론이 누구 이론이다? 미시간 대학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미시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 실제로. 미시간이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미시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 머릿속에 연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자, 미시간은 무슨 행동? 직원지향 행동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아이오와는 뭐라고 했어요? 맞죠? 민주형 리더십. 이 동기부여 그러니까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아이오와는. 자, 됐죠? 머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론이 행태론적 접근방법 이론 중에 세 번째 이론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이론이에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예요. 이것도 명문이겠죠? 다 명문이에요. 여기 나오는 대학들은. 자, 얘들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의 배려와 높은 수준의 구조 설정. 말이 좀 어렵죠? 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주장해요. 자, 다시 높은 수준의 배려와 높은 수준의 구조 설정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쳐요. 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바뀌었을까요? 앞에 이론하고. 앞에 이론하고.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건 알았죠? 앞에는 이게 더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얘들은 둘 다 해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죠? 둘 다 해야지 리더십에 이 발현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OIO는 유형을 어떻게 봤냐면 배려하고 구조하고 봤을 때, 자, 구조 설정이 임무 중심으로 가는 거가 높고, 그 다음에 배려가 높고, 요거 행동할 때 동기부여가 된다. 아니, 동기부여가 아니고 리더십이 유도된다. 리더십이 발현된다라고 본 거예요. 자, OIO는 뭐다? 배려하고 임무에 대한 집중. 일에도 집중하고, 배려도 해주는 거야. 너 일 잘 되고 있니? 이거 뭐야? 어떻게 접근하고 있니? 이거 뭐야? 임무에 대한 구조 설정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애는 잘 크니? 알았죠?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없니? 이거 뭐야? 배려. 알았죠?
어려운 점이 뭐니? 알았죠? 요거야. 요걸 해야지 뭐다? 뭐가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이론은 사실은 요 이론을 미시간 대학 이론을 뭐 한 거다? 합친 거야. 합친 거. 알았죠? 합쳐야 된다. 얘네는 여기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직원지향적 행동에 초점 맞췄다면 아니 직원지향적 생산지향적 행동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야 뭐가 된다? 리더십이 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이게 누구 이론이다? 오하이오. 오하이오를 여기다 연결시키는 게 어려워. 진짜. 자, 갈게요. 그 다음에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론이 생태론 작품 방법에서 네 번째 이론이 브레이크와 머튼 이론이야. 브레이크와 머튼 이론 연구예요. 자, 브레이크와 머튼은 단합형 행동이 리더십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단합형 행동이 뭔지만 알면 알게 되겠죠? 자, 브레이크는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 생산에 대한 관심하고 인간에 대한 관심 양축에 X축과 Y축을 두고 자, 생산에 대한 관심하고 인간에 대한 관심 두 개 높은 거를 단합형이라고 불렀어. 단합형.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단합형 행동을 해야지 뭔다? 리더십이 발현된다. 발휘된다. 발현된다. 뭐 발휘된다. 똑같은 말이죠.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알았죠? 자, 브레이크 버튼 이론은 무슨 이론과 똑같아? 오하이오 이론과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어. 알았죠? 이름을 뭐로 했어? 단합형이라고 압축했어. 됐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중간에 요 네 가지 중에 중간에가 하나 만들었어. 이것을 타협형이다라고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알았죠? 자, 브레이크 버튼 이론은 무슨 이론과 유사하다? 오하이오와 비슷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주죠, 이제. 자, 저쪽은 뭐였어요? 아이오와는 뭐나? 민주적 리더십. 그 다음에 미시간은 직원지향적 해준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오하이오, 오하이오가 있죠. 오하이오가 있죠. 오하이오는 둘 다 직원지향적, 생산지향적 이것을 그 다음에 브레이크 버튼은 이걸 통합해서 뭐라고 한다? 단합형.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머릿속에.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할 수 없으면 큰일 나요. 단합형. 이렇게 내용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게 브레이크 버튼 이론이에요. 브레이크 버튼 이론의 특징은 뭐다? 중간에 뭘 넣었다? 중간에 타협형을 넣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이론 같은 경우 2차원론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왜냐면 X축하고 Y축이죠. X축과 Y축 있는 것은 무슨 차원이야? 2차원이죠. 그래서 이것도 2차원이라고 불러요. 자, 시험부터 2차원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어. X축, Y축이야. 알았죠?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버튼이고. 자, 이거 아이오부터 오아이오 됐죠? 됐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한 줄로 나와, 한 줄로. 한 줄로 나오면은 이론을 다 묶어가지고 한 줄로 나와. 한 줄로 판단하면 돼. 알았죠? 더 깊이는 안 들어가요. 자, 이제 세 번째 이론이 상황론적 접근 방법 이론이에요. 상황론적 접근 방법. 얘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은 어떻게 한다? 리더십의 조건은 달라진다. 리더십이 발현되는 조건이 달라진다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상황론적 접근 방법 이론들이에요.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황론은 항상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본 이론이 있으면 그 기본 이론에 상황을 붙여서 상황 이론을 만든다고 했죠. 대표적인 게 뭐였어? 오늘 했어. 오늘 수업 시간 신나게 했어. 기억 안 나요? 구조적 상황 이론 있죠. 구조적 상황 이론. 구조적 상황 이론도 똑같은 거였죠. 자, 기본 형태, 기본 원리, 기본 형태를 상황에 맞춰서 다시 재편집하는 거야. 여기선 이렇게 주장을 했어. 상황에 따라서 연결시키는 이론이 구조적 상황 이론이야. 알았죠? 똑같아요. 이것도 상황론적 접근 방법도 이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자, 대표적인 게 피들러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야. 이게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고 다 틀리는 거야. 알았죠? 이 시험은 이거는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가공 안 하고 작정하면 어렵게 될 수 있는 파트예요. 다른 파트들은 내용이 쉽기 때문에 작정해도 어렵게 나오기 힘들어.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있으면 그냥 작정하고 문제 내면 그냥 어려워. 알았죠? 그런 파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자, 피들러는 자, 상황이 유리, 분리, 중간 정도 상황일 때 필요한, 리더십에 필요한 행동들을 정리했어요. 알았죠? 자, 상황이 유리할 때는 과업지향형. 알았죠? 과업지향형. 자, 그 다음에 분리할 때도 과업지향형. 알았죠? 분리할 때도. 자, 중간적으로 상황일 때는 인간관계지향형.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요 내용들은 어디서 왔어? 과업지향과 인간관계 행동, 과업지향, 인간관계지향형 이거 행동 어디서 왔어요? 요 내용. 앞에서.
행태론적 접근 방법 이론들에서 온 거예요. 알았죠? 이거를 뭐로 연결시킨 거야? 상황하고 연결시킨 이론들이 피들러의 상황적합적 리더십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뭘 보여야 되냐면 이 상황의 유리분리를 판단해야 돼. 유리분리. 유리분리를 그 피들러는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이 상황 유분리를 결정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봤어. 피들러는. 자, 볼게요. 첫 번째, 하급자의 관계. 하급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업의 구조. 자, 과업의 구조. 그 다음에 직원의 권력. 이 세 가지가 에 따라서 유리 분리가 달라진다. 라고 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과업 구조라고 하는 거는 구조화라고 했다는 거는 구조화는 뭐예요? 구조화는. 구조를 뭐라고 했어? 행정학에서. 행정학에서 구조를 뭐라고 했어? 구조화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구조는 뭐라고 했어? 자, 조직 구성원의 관계가 구조라고 했지. 구조화라고 하는 건 구성원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을 구조화라고 불러놨죠. 됐죠? 자, 그 안에 작업 방식들을 정해준 거예요. 작업 방식이 들어가 있으면 구조가 됐다고 보는 거야. 알죠? 구조화라고 하는 숫자는 그 두 사람 이해됐죠? 이해되죠? 자, 그럼 돼요. 이제 하나만 따져볼게요. 유리한 상황 볼게요. 유리한 상황. 유리한 상황은 1차적으로는 학급자와 관계가 좋아야 돼. 당연하겠지. 학급자와 관계가 좋아야 되고, 자, 구조화됐거나 비구조화됐거나 해요. 근데 구조화되어 있어야지 일단 1차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표에 보면. 자, 구조화되어 있어야지 이거 좋고, 구조화되어 있어야지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구조화 상황일 경우에는 지금 권력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작업 방식이 어떻게 돼 있어? 결정돼 있는 거야. 맞죠? 이런 상황에서 작업 방식이 결정돼 있으면 어떨까요? 작업하면 되잖아. 유리 아닌 유리. 자, 관계는 좋고 작업 방식은 정해져 있어. 구성원들하고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비구조화. 작업 방식 정해져 있지 않아. 작업 방식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직원의 권력이 많어. 이러면 유리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알았죠? 왜 유리한 상황을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자, 비구조화 됐어요. 작업 방식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지급 권력이 많아. 그러면 이렇게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직원 권력이 많다는 얘기는 직원들이 알아서 커버한다는 거예요. 구조가 부족한 것을 직원들이 알아서 한다는 뜻이야. 알죠? 자, 그러면 작업자는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아니, 그 관리자는 리더는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좋은 상황인 거야. 알죠? 이거를 유리한 상황이라고 불러. 알죠? 자, 그럼 이것을 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외우는 거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 알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 몇 번만 시뮬레이션 해보면 유리한 상황이 파악이 돼. 알죠? 유리한 상황이 파악되고 뭐도 파악되냐? 불리한 상황도 파악이 돼. 됐죠? 그럼 그 중간 게 뭐야? 중간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유리한 상황. 일단 뭐 해야 된다? 구성한다고 살려줘야 된다, 나빠야 된다. 좋아야 되고. 자, 작업 방식이 어떻게 된다? 일단 정해져 있어야 되고. 자, 꼭 작업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직원의 권력이 많아서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면 해피한 상황이라는 거야. 알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한번 하나 더 다 안 해요. 나눠서 해야 된다고 했지? 그 다음도 할게요. 나쁜 상황, 불리한 상황. 자, 불리한 상황은 일단은 학부자와 관계가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나빠야겠지. 나빠야겠지. 자, 그 다음에 작업 방식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그럼 할 게 많을까, 안 많을까? 갈등 상황에서 할 일이 많은 거야. 리더가. 불리한 상황이야, 불리한 상황은 아니야. 불리한 상황이야. 이때는 뭐 해야 된다? 과업적으로 해야 된다. 알았죠? 과업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 과업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황 유리 상황에서도 과업적으로 해야 된다. 과업지향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라고 이론을 만들어 놨어요. 알죠? 과업지향적으로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그 불리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돼. 그래서 과업지향적이야. 그 다음에 유리한 상황에서는 어떤 맥락이냐면, 유리한 상황에서는 딴짓하지 말란 뜻이야. 딴짓 인간관계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인간관계적으로 할 필요 없. 너무 회피하잖아. 인간관계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야? 굳이 인간관계적으로 너무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그냥 과업만 하는 거야. 자, 이게 과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과업 위에 뭐가 있어? 과업이 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있는 거야. 그 맥락을 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자, 중간 상황.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보세요. 중간 상황. 어떤 게 중간 상황인지 알죠? 자, 볼게요. 중간적 상황에는 좋은데 비구조화되고 적응. 알죠? 이 상황. 됐죠? 여기서는 나쁘고 구조화돼 있으면 관계 나쁘지만 구조화돼 있으면 좋은 상황. 중간적 상황.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먼저 몇 번 정리하고 나서 요거를 내용을 맞춰 놓으면 딱 들어가요. 알죠? 한 방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양쪽 극단을 정리하고 나서 요거를 채워놓으면 바로 채워져요. 자, 이렇게 나온 이론이 바로 피들러의 상황적 접근 방법, 상황 적합적 리더십 이론이에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요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시험 출제가 보통 여기까지 출제, 요렇게가 출제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출제가 되면. 자, 그런데 간혹 어디로 출제된다? 여기까지 간다. 알았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요걸 알고 있으면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알죠? 시험도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출제돼요. 일반적으로. 이것만 물어봐. 유리할 때 과업지향적이냐, 인간관계적 지향적이냐 이렇게만 물어봐요. 됐죠? 자, 불리할 때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과업지향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중간 정도일 때는 인간적으로 좀 신경 좀 써라.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피들러의 상황적 부적 리더십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까지 보면 되고 이들 같은 경우는 3차원론에 해당해요. 3차원론. 왜 3차원일까요? 3개. 변수가 3개죠. 그 측면이 3개지. 자, 하급자의 관계, 과업 구조, 직업 권력. 알았죠? 자, 그래서 피들러 나오면 3개. 하급자의 관계, 과업 구조, 직업 권력. 이 3가지만 빨리 떠올려야 돼. 빨리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연습 몇 번 하면 돼, 연습. 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상호적 방법 이론의 두 번째 이론은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 이론이에요. 자, 얘들 같은 경우는 그 하급자들의 상태를 가지고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 따른 유리한 리더십에 유리한 행동들을 정리했어요. 이게 하우스, 에반스, 경로, 목표, 모형이에요. 경로, 목표, 모형. 자, 볼게요. 하급자들은 역할 모호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지시적 행동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어요. 하급자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럴 때는 지시적 행동을 해라는 거야. 알죠? 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자, 하급자가 단조로운 업무를 수행해. 그러면 심심할까, 안 심심할까요? 심심하죠. 이럴 때는 자, 지시적 행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알았죠? 너 할 수 있어. 알았죠? 뭐 할지 모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이 사람 단순한 업무를 해. 지겨워. 알았죠? 이럴 경우에는 어딘다? 지지적 행동을 해야 돼요. 버텨.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터가 지지적 행동은 아니잖아. 버텨. 단조로운 업무를 하면 힘들까 안 힘들까요? 버텨! 이렇게 할 거야. 버텨. 이건 지지적이야, 지지적이야. 지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버텨라고 하는 건 지시가 아니야. 알았죠? 지지야.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하급자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자, 참여적 행동, 성취지향적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자, 하급자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구조화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작업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작업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역할 모성과 무슨 차이냐? 역할 모성은 자, 작업 방식 정해져 있어. 근데 자기가 그 작업 방식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이게 역할 모성이 낮은 높은 상황인 거고 이거는 그 작업 자체가 작업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작업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작업 방식을 정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래서 무슨 행동이 필요하다? 참여적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되니까. 이랬어요. 리더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왜냐면 작업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래서 리더가 같이 들어가서 작업 방식만 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작업자들의 구조를
그래서 구조화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참여적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자, 이것도 3차원론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역할 보호성, 그다음에 업무의 단조로운 이런 단조적인 복잡성, 그다음 구조화 문제 이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 3차원론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자, 이 이론 자체는 그 동기부여 이론 중에 목표 통로 이론을 참고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못 느꼈어요? 이거 나왔을 때? 맞죠? 봤었죠? 그게 여기도 다시 그 리더십 이론에서 똑같이 나와요. 알았죠? 그 이론을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통로를 보여주는 방식, 통로를 보여주면 리더십이 발생한다는 뜻이야. 이 얘기. 자, 여기서 통로가 뭐예요? 업무 지시 통해서 작업을 어떻게 해낼지를 해준 거잖아. 맞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지를 통해서 통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참여를 통해서 통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요 이론이 어디서 왔다? 요 이론이 어디서 왔다? 그러니까 뭐 이거 상관없어요. 이게 목표 통로 모형 이론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 동기부여 이론에서 왔다. 동기부여 이론을 참고한 거야, 알죠? 동기부여 이론을 리더십 이론으로 참고해서 만든 이론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이론에서 중요한 거는 통로잖아, 통로. 통로라고 하는 거는 중간 다리란 뜻이야. 중간 매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중간 매개로 어떤 역할을 하면 동기부여가 되느냐? 예요. 여기 매개가 뭐야? 지시적 행동, 참여적 행동, 지시적 행동이 매개로서의 통로야. 알았죠? 자, 그렇게 보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3차원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고. 오케이, 여기까지 봅시다. 하우스 에반스. 자, 하우스 에반스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자, 오늘은 이런 이동이 있다 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학습은 안 돼.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학습은 안 돼요. 이런 게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수업 들었거든요. 학교 수업 들을 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막 멀미날 정도로 수업 듣고 시험 보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죠? 저랑 여러분들이랑. 자, 그래서 약간 지금부터 힘 빼요. 힘 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론이 상황론적 접근방법 이론들의 세 번째 이론이 커와 저미어의 리더십 대체부 접근법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거가 이제 그 거의 압권이야. 수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애를 먹고요. 알죠? 이게 나오면 이제 애를 먹는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이론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를 하고 나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알죠? 고민 같이 하는 거고.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무엇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첫 번째, 하급자, 과업, 조직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쳐요라고 했어요. 하급자, 과업, 조직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두 가지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자, 그 리더의 행동을 대체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행동을 대체하는 상황. 이게 뭐야?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해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리더의 행동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와 무력화라고 하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하급자, 과업, 조직이 대체하거나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무력화하고 뭐예요? 대체와 무력화가 뭐예요? 영향이야, 영향. 리더십의 영향이야.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리더십을 대체하는 행동부터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커와 정의어는 자, 도구적 행동, 리더의 행동을 이거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도구적 행동과 지원적 행동으로 구분했어요. 도구적 행동과 지원적 행동. 자, 도구적 행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업무 지시를 말하는 거야. 업무 지시. 자,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도구적 행동이라고 불러. 과업에 관련된 행동들을 도구적 행동이라고 불러요. 도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수단이죠, 수단. 자, 수단적 행동이에요, 수단적. 어떤 과업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도구적 행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원적 행동. 리더십 두 가지가 리더십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요 두 개는 어디 왔을까요? 이것도 거기서 왔죠. 앞에서 행태론적 접근 방법 이론에서 왔어요. 요 개념 자체도. 자, 요 두 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자, 요것들에 그 하급자, 과업 조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했어. 이게 중요해. 자, 이런 행동, 이게 리더십이야. 리더십 둘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알죠? 그리고 하급자, 과업, 조직이 요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한 거야. 밝혀낸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일단 봐요. 어려워요. 자, 볼게요. 하급자가 전문 지식, 능력, 훈련 갖고 있어. 전문 지식 갖고 능력을 갖고 훈련돼 있어. 이럴 경우에 리더가 하는 업무적 지시가 수단적 행동이 대체할 수 있어 없어요. 자, 학업자들이 전문 지식과 능력을 훈련하고 있으면 필요 없어요. 대체 필요 없게 만들어요. 알았죠? 맞아, 안 맞아요? 이건 상식적이잖아. 이해됐어요? 자, 너무 이해돼서 여러분 많이 질문하는데. 자, 학업자들이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다 알고 있어. 자, 그러면 도구적 행동이 필요 없게 되죠. 리더의 도구적 행동이 필요 없게 되죠. 이것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대체한다고. 맞을 것 같죠? 자, 두 번째. 자, 하급자가 전문적 지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전문적 지향을 갖고 있어. 자, 이런 사람들은 뭘 할까요? 일을 열심히 할까요? 찾아서 할까, 안 할까? 찾아서 하겠죠. 그 다음에 좌절할까, 안 할까? 잘 안 하겠죠. 전문적 지향이 되었는데 전문가가 되었는데 좌절하겠어, 안 하겠어? 좌절 안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도구적 행동, 업무 지시를 대체한다는 거야. 전문적 지향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사람이 알아서 일을 하겠죠. 업무 지시를 대체하고, 그 다음에 지원적 행동. 다시 말해서 인간적 관심도 필요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겠죠? 표정이 왜 이래?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학습자야. 이걸 설명한 거야, 이거를.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업. 자,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고 일상화된 과업이야. 이거는 구조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작업 방식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과업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리더가 과업 지시가 필요 안 필요해? 필요 없겠죠. 이걸 대체한다고 그래. 그래서 알았죠? 자, 이거는 근데 지원적 행동 관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알았죠? 이건 관련이 없는 거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직원 자체 만족해.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자, 지원적 행동. 격려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알았죠? 대체하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활류. 자, 결과가 작업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격려라든지 문제점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게 활류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 과업 상황에서. 그러면은 도구적 행동이 대체할까 안 할까요? 도구적 행동을. 이 과업 자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과업 자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이걸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판단해 볼 수 있어. 그러면 굳이 리더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돼요. 알았죠? 이 내용이야. 자, 과업이 돌아가죠.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으면 굳이 리더가 잘했니 못했니 이거에 저거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해된다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 측면에서. 자, 조직의 응집성이 너무 좋아요. 응집성이 좋아요. 자, 조직 응집성이 좋으면 도구적 행동이 대체될까 안 될까요? 왜? 이거 제가 어려워요. 지금 어렵지? 어려워요. 왜 대체될까요? 자, 한 사람이 삐리해. 응집성이 좋으면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알려주겠지. 응집성이 좋으면. 그럼 리더가 굳이 설명해 줄 필요 없지. 작업 지시할 필요 없죠. 대체하게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응집성이 좋아.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 떨어져 있어. 멘붕 왔어. 그렇죠? 멘붕 왔어요. 그럴 때 리더가 굳이 격려해줘도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돼요. 알았죠? 누가 격려해줘? 옆에 있는 동료들이 격려해주겠죠. 자, 그러면 리더의 지원적 행동을 대체하게 돼요. 필요 없게 만들어요.
자, 필요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조직의 공식성. 여기서 공식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라고 보면 돼요. 작업 방식의 문서화. 맞죠? 작업 방식의 문서화. 그러면 작업 방식이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조직 구성원들이 다 봤겠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여기가 리더를 행동을 대체하는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뭐가? 하급자, 과업, 조직이. 됐죠? 자, 어렵죠? 자,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다음에 또 한번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자, 리더 행동을 약화시키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자, 리더의 행동을 약화시키는 상황을 정리했어요. 여기서는 리더의 행동을 약화시키는 거는 조직 측면에서밖에 없어요. 조직 측면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보상에 대한 무관심. 조직 자체가 보상에 대한 무관심해. 그러면 도구적 행동, 지원적 행동 다 무력화돼. 작동 안 해. 알았죠? 작동을 안 하게 만드는 거야. 아예. 알았죠? 자, 작동을 안 하게 만드는 거랑 필요하게 만드는 거랑 알았죠? 필요 없게 만드는 거랑은 달라요. 완전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상급자가 지휘 권력이 낮아. 다시 말해서 끝발이 약해. 권력이 약해. 그러면 뭐다? 도구적 행동, 지원적 행동 다 안 먹힌다. 업무 지시해도 안 듣는다. 격려해도 격려가 안 통한다. 이 얘기야. 알았죠? 자, 그다음 마지막. 상급자와 하급자의 거리야. 상급자와 하급자가 거리가 멀어. 그러면 업무 지시 잘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혀요. 상급자는 미국에 있고 난 여기 있어. 상급자 볼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알았죠? 볼 일이 없어. 그러면은 둘 다 작동 안 한다. 상급자가 미국에서 격려 백날해. 격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죠? 상급자가 격려하면 어떻게 해야 돼? 딱 술집에 가서 한우 먹으면서 해야겠죠. 미국에서 한우 먹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지지적 행동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죠?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이 두 가지 내용이야. 두 가지 내용. 무력화시키는 리더 행동 대체하는 상황과 무력화시키는 상황이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가 요게 뭐예요? 요게 리더십이야. 뭐, 영향을 미쳐. 리더십에. 조직과 하급자와 과업과 조직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것을 압축해서 자 하급자, 과업, 조직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허 저미어의 리더십 대체문적 공법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한 거고 이렇게 연구를 했고 요거를 압축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허 저미어 같은 경우는 대체와 무력화, 대체와 무력화를 생각해야 돼. 일단 구성을 해야 돼. 대체와 무력화. 자, 대체를 한 영향, 대체하는 것들은 하급자, 과업, 조직이다. 알았죠? 그 다음에 무력화시키는 거는 조직이다. 이렇게 판단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읽어보면 돼. 읽어보면 문제를 판단해볼 수 있어요. 섬세하게 읽어보면 문제를 판단해볼 수 있어. 근데 제가 말한 기본 틀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코어 점유어는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 뭘 설명했다? 리더십을 대체하는 요소와 무력화시키는 요소를 정리했다. 맞죠? 그래서 압축해서 하급자, 과업, 조직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쳐요라고 하는 결론을 냈다. 라고 했죠. 자, 이 이론들은 다 뭐야? 리더십 무엇이 영향을 미치냐잖아. 그렇죠. 무슨 리더십이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리더십 이론에 들어간다가 되는 거야. 포괄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한 것 같은데. 자, 됐죠? 자, 우리가 코어 점유 리더 제점을 이론을 꼭 한번 기억을 하세요. 그냥 기억하면 절대 안 돼. 절대 못 기억을 못 해요. 맥락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쪼개서 들어가요. 쪼개서. 그래야지 내용을 접근합니다. 자, 무력화시키는 거는 뭐다? 조직. 그렇죠? 조직. 조직에서 보상에 대한 무관심, 지휘 권력이 낮거나 거리가 이거는 선지에 나왔어. 풀 수 있어 없어요? 있지. 풀 수 있어요. 자, 할게요. 이제 할게요. 자, 조직의 응집성이 높아. 그 무력화시키는 상황에 자, 조직의 응집성은 그 무력화시키는 상황 조직의 응집성은 지원적 행동을 무력화시킨다.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알았죠? 무력화시키는 것들은 다 뭐에 관련된 거야?
조직과 관련된 거. 오케이. 그 중에서도 보상, 지휘 권력, 거리가 무력화시키는 거야. 알았죠? 판단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하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려진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 자, 됐죠? 허쉬하고 브랜차드의 생애 주기 이론이에요. 생애 주기 이론. 자, 하급자의 성숙도가 낮은 수준일 때는 지시적 행동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급자의 성숙도가 중간일 때는 관계적인, 알았죠? 그다음 성숙도 높을 때는 위임적인, 이렇게 된 거죠. 똥오줌 못 가려. 그러면 지시해야 되는 거야.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성숙도가 중간 정도 될 때는 이제 관계지향적. 설득하고 참여하고. 머리 좀 굵었어. 설득해야 돼. 알았죠? 야, 좀 잘 좀 해봐.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머리 좀 굵었을 때는. 똥오줌 못 가릴 때는 지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숙도 완전 높아. 머리가 완전 그 이제 관점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야. 이럴 경우에는 위임, 위임적 행동.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뭐가 된다? 리더십이 복종의 유도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허리시와 블렌차드의 생애 주기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너무 어렵지 않죠? 자,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그 하급자의 성숙 따라서 하급자의 과업 행동 및 관계 행동이 달라진다 인식한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라이프 사이클 가설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게 최초의 특징이에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야. 성숙도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그러니까 중간 정도 갔다가 높아진다.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유클의 이론이에요. 다중 연결 모형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자, 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게 있다는 말 알고 계세요. 이거를 내용 정리하는 건 불가능해. 자, 그럼 앞쪽 것만 정리하고 나머지 거는 다 그 여러분들 다른 나라 어떤 나라 점령하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점령해야 돼? 그 나라에. 수도부터 점령해야 되지, 수도. 수도 점령하고 나머지 점령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수도를 먼저 점령하고 나머지 점령하러 나가시면 돼요. 자, 유클 이론이에요. 유클은 다중연결 모형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단기적으로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유리한 행동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상황 변수에 유리한 행동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매개 변수가 뭐고 상황 변수만 뭐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매개 변수에는 하급자들의 노력, 그다음 하급자 능력 및 명료한 역할, 조직화, 응집력 이런 것들이 매개 변수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거에 관련된 행동들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다시 말해 하급자들의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리더십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상황 변수, 상황 변수. 상황 변수는 자, 리더의 행동을 제약하는 상황, 그다음 매개 변수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에요. 여기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 그다음에 매개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 중요성을 결정하는 다른 사항도 있죠.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외부 이것들은 뭐라고 보냐면은 일반적으로 환경 요소예요. 환경 요소. 자, 환경 요소에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하급자들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행동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해야 된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들에 대해 신경을 써야 리더십이 된다? 발현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다중 연결 모형이에요. 유클에. 이해됐죠? 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게 매개변수 상응변수 나오겠죠. 매개변수 상응변수. 매개변수가 뭐고 상응변수가 뭔지 알겠지. 매개변수보다 포괄적인 게 뭐예요? 상응변수. 당기는 상황이야 매개야. 매개. 이렇게만 외워두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됐죠? 됐죠? 그 단서가 뭐야? 전제 조건이 뭐야? 매개 변수와 상응 변수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야. 알았죠? 매개 변수, 상응 변수. 6클 나오면 상응 변수, 매개 변수만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론적으로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론. 거의 마지막 이론이에요, 이제. 레딘 이론이에요. 3차원 모형 이론인데 이거가 사실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기출 같은 거 봤을 때 이게 나오면 이제 그 해는 어려운 시험. 이거는 보통 보니까 문제 시험 때 나오면 단독으로 못 풀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일반 지식 갖고 이 문제를 못 풀게 해놨어요. 이게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게 안 나오길 바라고, 나올 경우에 이제 풀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알죠? 선택지는 두 가지야. 준비를 하거나 포기하거나. 그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이 레딘 같은 경우는, 자, 과업에 대한 비중, 이게 상황이죠? 관계에 대한 비중이 낮은 경우, 과업에 대한 비중도 낮고, 그 관계에 대한 비중이 낮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자, 그 불기형 행동,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불리형 행동을 하는 게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이것을 불리형 행동 중에서도 관료적 불리형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자,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자, 과업에 대한 비중이 높고 관계에 대한 비중이 낮은 경우는 온정적 헌신형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업에 대한 비중이 낮고 관계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개발자적 관계형 행동. 자, 마지막 과업에 대한 비중이 높고 관계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경우는 집행자적 통합형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알았죠? 자, 이런 게 있다까지만 알고 있을게요. 오늘은 알았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자, 레디는 3차원 모형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나중에 다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신속성. 신속성 할게요. 신속성. 다시 신속성이에요. 신속성은 뭐죠? 신속성론이 새롭게 나타난 게 신속성론이에요. 자, 신속성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첫 번째 이론이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이에요.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두 명이 있어요. 하우스하고 하웰. 그다음에 콩거 카는골기 이론이 있어요. 자, 어떤 주장을 했는지 볼게요. 자, 성취 지향성, 그다음에 창의성, 정력 및 참여 의식, 높은 자신감, 권력의 도덕적 사용, 모험성, 사회적 민감성, 하급자에 대한 배려가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새로 들어간 거 하나 찾아봐요. 2개 찾아도 되고 1개 찾아도 되고. 딴 거. 자,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에요. 카리스마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자, 새로 들어간 거. 새로 들어간 거. 기존의 속성론에서 나왔던 것 중에 아닌 거 하나. 한두 개. 에? 배려? 어? 모험성? 뭐라고 했어요? 몇 번? 모험성? 모험성. 모험성. 6번.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한두 개 찾아봐요. 한두 개. 하나 찾았고 또 하나 찾아봐요. 또 하나 있어요. 하우스 하웨이 이론 중에서. 정력은 앞에 있었어, 없었어? 속성론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자신감, 속성론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민감성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알았죠? 자, 배려. 이거는 어디 있었어? 일단 배려는 보통 어디 있었어요? 행태론에 있어요, 행태론. 알았죠? 자, 성취지향성. 이것도 사실은 속성에 속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창의성. 창의성. 요거는 속성에 없어요. 알았죠? 속성에 없는 내용들이야. 알았죠? 여기서 차이점이 보여요. 차이점이.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콩거와 카는고 이론도 볼게요. 이거 볼게요. 이거는 뭘까요? 뭐가 특징적일까요? 속성론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게 뭘까, 요소가? 여기서 찾아봐요. 정답, 인수배 극복. 요게 뭐야? 요게 뭐예요? 그렇지. 그렇죠. 인수배 극복이 창의성이야. 인성을 극복하는 게 창의성이잖아. 맞죠? 같은 말이에요. 알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새로운 요소인 거예요. 새로운 요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자면은, 굳이 따지자면,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비전 제시. 속성론에는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속성론들은 이런 비전 제시 같은 거,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 알죠? 자, 이런 것들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지적 능력 좋고 사회적 배려도 하고 뭐 사회성도 있고 다 해. 다 하는데 얘네들은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창의성, 도전 없으면은 리더로서 리더십이 발현이 안 된다. 비전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지 못하면 리더십이 발현된다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 중에 신속성론제 중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에요. 이해됐죠? 자, 카리스마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딱 개념화해야 돼. 개념화. 창의성으로 개념화하든지 간에 창의성과 비전으로 제시하든지 하던가 간에 딱 개념화 시켜놔야 돼요. 이게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핵심적 요소다라고 보면 돼요. 자, 왜 그렇죠? 이거 핵심적 요소라고 알 수 있는 거는 뭐하고 비교했을 때?
속성론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차이적 특수성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론이 뭐냐면, 자,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에요. 변혁적 리더십 이론. 이제 시험 문제 요게 출제가 가장 많이 돼요.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 시험 출제에 가장 출제가 많이 돼요. 자, 리더십 나오면 거의 그 7, 80%는 변혁적 리더십이다. 아, 50%. 그러니까 리더십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절반 정도가 변혁적 리더십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이 왜 출제가 많이 되냐면 이게 지금 가장 최신 이론이야. 이게 가장 최신 유행하는, 왜냐하면 지금 공부한 교수님들은 변혁적 리더십에 끊겨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은 제일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수문제 출제 많이 해요. 그런 게 영향을 미쳐요. 자기 그 교수들의 관심사, 경험 이런 것도 영향이 미쳐요. 자, 얘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무엇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냐고 그러면 카리스마, 그다음에 영감, 볼게요.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이런 것들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카리스마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뭐가 카리스마냐를 이해해야 돼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현 상태에 대한 각성 요구가 카리스마야. 현 상태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게 카리스마다라는 거예요. 자, 영감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개별적 배려. 개별적 배려. 그 다음에 그건 그 학업자가 갖고 있는 특정한 요구에 대한 반응해 주는 거. 아주 이게 개별적 요구 배려고. 지적 자극. 형식적 사고에 매몰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거. 이건 창의성과 가깝죠? 알았죠? 자, 됐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 리더십이 발현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카리스마 변혁적 리더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네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급자가 어떻게 된다? 하급자의 인격적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봤어요. 인격적 변화가. 자, 하급자가 만약에 이렇게 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카리스마, 영감, 개별적 배려, 지적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그 하급자의 인격적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알았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리더십 이론들은 어떻게 봤냐면 자, 리더하고 하급자 사이에 거래 관계로 봤어요. 거래 관계. 무엇을 해주면 리더십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였어. 근데 이 이론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급자가 뭐 한다? 인격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인격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굳이 무엇인가를 줘도 안 줘도 된다는 거야. 알았죠? 맞죠? 아니, 이렇게 하면은 봐봐요. 인격이 변화됐어. 그럼 내가 굳이 뭐 해줄 필요 뭐 있어? 걔가, 하급자가 알아서 변화된 인격이야. 누구의 분신이야? 누구의 분신 같아? 리더의 분신같이 변한다는 거야. 알았죠? 그럼 굳이 뭔가 해줄 필요 없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주장한 이론이 변혁적 리더십이야. 자, 놀라운 이론이에요? 놀라우지 않은 이론이야? 놀라운 이론이에요. 사실 놀라운 이론이에요. 자, 근데 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더가 하급자의 리더십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들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불러. 거래적 리더십. 알았죠? 그 다음에 이런 거래가 없이도 리더십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불러. 알았죠? 이해됐죠? 그런 맥락에서 변혁적 리더십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자, 변혁적 리더십은 뭐라면 된다? 카리스마, 영감,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알았죠? 근데 공통적인 게 뭐가 있어요? 공통적인 게. 대부분 다 세 가지, 네 가지 다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영감, 개별적 배려는 제거하더라도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됐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줘야 뭐가 된다? 인격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이해됐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공무원이 될 거 아니야. 공무원이 됐을 때 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해야지,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됐죠? 이해됐죠? 자, 변혁적 리더십은 특성이 뭐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인격적 변화가 발생한다. 왜냐면 그 사람도 봤잖아. 그 세계를. 학업자도 그 세계를 봤잖아. 그럼 그 세계를 따라갈까 안 할까요? 스스로. 봤으면 따라가겠지. 그럼 내가 굳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 맥락이에요. 이해됐죠? 됐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준 게 이제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자, 현 상태에 대한 각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현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현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슨 상태를 보여줘야 돼? 바람직한 상태를 보여줘야 돼. 바람직한 상태는 본 세계야, 보이지 않는 세계야. 보이지 않는 세계야. 우리 그 미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야. 알았죠? 현실은 뭐예요? 현실과 과거는 보이는 세계야.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 비전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실제로. 미래의 비전 어떻게 보여줘? 근데 그거 보여줘야 돼. 쉬워요, 안 쉬워요? 리더 하면 그 힘들지. 자, 그다음에 개별 학업자들의 특정 관심이 관여.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자, 그다음 형식적 사고의 창원되지 않도록 촉도한다. 이거는 뭐야? 뭐가 똑같아? 앞에서 나왔던 거. 자,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야, 이거는. 이거는 형식적 사고에 매몰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거 뭐예요? 이건 창의성이야, 창의성. 알았죠? 창의성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됐죠? 형식적 사고에 대해서 매몰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거. 창의성을 강조하는 거 알았죠? 창의성을 보여주든지 강요하든지 알았죠? 이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해됐죠? 이게 시험 문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꼭 나온다. 아, 그러면 순간 판단해야 되는 거야. 아, 비거래적 리더십이다. 비거래적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주고받지 않으려면 그 인간이 바꿔야 된다. 학습자가 바뀌면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면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줘야 된다. 알았죠? 첫 번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카리스마다. 이렇게 판단해 가야 되는 거. 카리스마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매료라는 뜻이야. 매료. 일반적으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매료라고 하는 거지만 행정학적으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자체는 현 상태의 각성을 요구하는 거야. 됐죠? 됐죠? 만약에 특정한 개인에게 매료가 되면은 리더십 발생할까 안 할까요? 아, 저 사람 너무 좋아. 이러면 리더십 발생할까 안 발생할까요? 발생하죠. 알았죠? 그런 맥락에서 카리스마예요. 전체적으로는.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이론이 촉매적 리더십 이론이에요. 촉매적 리더십 이론. 촉매적 리더십 이론은 자, 전략적 사고, 집단의 발전을 촉구, 열정, 감수성, 정직성 이런 것들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쳐요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전략적 사고, 집단 발전을 촉진, 열정, 감수성, 정직성. 그렇죠? 자, 열정 이거는 속성이에요, 어디예요? 열정은 소속이 어디야? 속성이죠. 너무 지쳤어. 힘들다, 힘들어. 그냥 갈게요. 자, 촉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촉매. 촉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가 화학 물질을 섞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화학 반응을 더 빨리 일으키는 것을 촉매라고 불러. 알죠? 이게 그 촉매야. 알았죠? 자, 촉매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조직 구성 사이의 인간 구성 관계에 유기적 관계를 더 빨리 일으키게 하는 것을 촉매적 리더십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알았죠? 자,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전략적 사고, 집단의 발전을 촉진, 그 다음에 열정, 감수성, 정직성 이런 내용들이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그 전략적 사고, 알았죠? 그 다음에 집단의 발전 촉진, 이게 특징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뭐 감수성, 열정 이거는 속성 관련된 거죠. 속성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전략적 사고와 집단 발전의 촉진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간다? 촉매적 리더십의 주요한 성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론은 쉬워요. 자,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복잡하게 나온 게 있긴 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하급자를 상급자로 대우하면, 그러니까 하급자를 상급자처럼 대우하는 것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기본 아이디어가. 자,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우리 조직도 이렇게 그리죠. 조직도 이렇게 그리지. 근데 어떤 조직은 이렇게 조직 그려. 그렇죠? 가장 위에 가장 낮은 계층 위에 표시해. 알았죠? 이건 뭐야? 이 최고 책임자가 CEO가 야들을 어떻게 한다? 상급자처럼 대우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가 상급자잖아. 위가 상급자잖아.
그러니까 하급자를 상급자처럼 대우한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표시해. 서번트 리더십 원래 이렇게 그림적으로 이렇게 표시해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하면 야들이 어떻게 한다? 얘들 상대로 뭐가 발생한다? 리더십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서번트 리더십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